김여정 전용 헬기 조종사가 탈북해 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연료 잔량은 3%였습니다. 조종관을 움켜쥔 채 생명을 건 8분의 사투 끝에 성남공항에 착륙했고 그녀는 조종석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보다 5살 많은 오빠와 함께 살았지요.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림을 꾸려가셨어요. 오빠는 군대에 가기 전까지 저를 많이 돌봐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하늘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함경도 산골 마을 위로 펼쳐진 파란 하늘을, 구름 사이를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 가슴이 뛰었어요. 나도 저렇게 훨훨 날고 싶다.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지요. 여정아, 넌 새도 아니고 어떻게 하늘을 나냐? 하지만 저는 정말로 날고 싶었습니다. 16살 때 군 조종사 선발 공고를 받습니다. 여자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어머니는 반대하셨습니다. 여자애가 무슨 군대를 가?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결국 아버지가 어머니를 설득해 주셨습니다. 애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한번 해보게 해주자. 선발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체력 검사, 신원조사, 사상 검증까지. 1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여성은 단 5명이었어요. 그 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어머니는 우시면서도 자랑스러워 하셨지요. 우리 딸이 조종사가 되다니.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달리기를 하고 하루 종일 비행 이론과 실습을 반복했어요. 남자 동기들도 힘들어하는데 여자인 저는 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기숙사에서 교범을 외우고 비행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그렇게 3년의 훈련을 마치고 저는 21살에 정식 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혼자 헬기를 몰고 하늘에 떴을 때의 그 느낌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땅이 멀어지고 하늘이 가까워지는 순간 정말로 제가 새가 된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 꿈꾸던 그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하늘을 난다는 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비행은 명령이었고 모든 항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규정을 어기면 바로 처벌이었지요. 비행은 당과 수령님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23살이 되던 해 저는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여정 동지 전용 헬기 운용 편대에 배속된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영광이자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어요. 전국에서 선발된 최정예 조종사들만 모인 부대였습니다. 실수는 곧 반역이고 침묵은 생존 조건이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탄광 마을 출신 여자애가 조종사가 되고 특수부대에까지 배속되다니.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셨고 오빠는 군대에서 편지를 보내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하늘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그리고 제가 곧 이 하늘에서 목숨을 걸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김여정 전용 헬기 편대에서의 생활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조종사가 아니었어요. 미사일 기지 이동, 비밀 시찰, 전시 대비 작전까지 모든 임무가 최고 기밀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고 입 밖에 낼 수 없는 것들을 매일 목격했지요. 우리 편대는 모두 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가장 가까웠던 건 최은혜 동무였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선배였는데 제가 편대에 처음 왔을 때 많이 도와줬습니다. 여정아, 여기서는 본 것도 듣지 말고 들은 것도 보지 말아야 해.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야. 그게 은혜 선배가 제일 처음 해준 말이었어요. 그해 10월 평양 인근 미사일 기지에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숙소에 경보가 울리고 전 편대 즉각 집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부랴부랴 비행복을 입고 경납고로 뛰어갔지요. 이런 훈련은 자주 있었지만 이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거든요. 작전 브리핑실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명령을 들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실전 미사일 발사 준비. 전 공군 최고 방공 태세 돌입. 실전 발사라는 말에 모두 숨이 멎었어요. 훈련이 아니라 진짜로 미사일을 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디로 쏘는지, 왜 쏘는지는 아무도 물어볼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 함께 비행하던 최은혜 선배의 이름이 비행 명단에 없었어요. 저는 옆에 있던 동무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혜 선배는요? 그 동무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지만 은혜 선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도 정리되어 있었고 개인 물품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요. 마치 처음부터 이 부대에 없었던 사람처럼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른 동무에게 물었어요. 은혜 선배 어디 갔어요? 그 동무는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게 나아. 묻지도 마.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은혜 선배가 왜 사라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번 작전과 관련이 있다는 걸. 그리고 이 작전이 끝나면 또 누군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새벽 5시 다시 집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헬기에 올라 미사일 기지 상공을 맴돌며 대기 비행을 했어요. 아래로는 거대한 미사일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지요. 평소에도 본 적 없는 규모의 미사일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계속 지시가 내려왔어요. 비인가 기체 발견 시 즉각 보고. 격추 가능 태세 유지. 비인가 기체라는 말이 제 가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적기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북한에서 허가 없이 하늘을 나는 건 누구든 표적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군이든 뭐든 상관없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혜 선배가 왜 사라졌는지를. 이 작전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작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총살이나 수용소로 이어진다는 걸요. 북한에서는 미사일 발사 같은 큰 작전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미리 사람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은혜 선배가 바로 그 대상이 된 거였어요. 헬기 안에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내일이면 미사일이 발사되고 그 후에는 저도 은혜 선배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 제가 날고 있는 이 하늘은 자유가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1시가 가까워오자 기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인원은 각자 위치로 배치되었고 우리 헬기 편대는 상공 300m 고도에서 대기 비행 중이었어요. 아래로는 거대한 미사일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을 찌를 듯한 모습이었지요. 무전기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사 10분 전. 전 기체 위치 유지.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흘러 조종관이 미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옆 헬기에 탄 동무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지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북한 전역의 하늘이 전쟁터로 바뀐다는 걸 말입니다. 발사 1분 전. 무전기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솟구치며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땅이 흔들렸어요. 헬기도 덩달아 흔들렸지요. 미사일은 순식간에 구름을 뚫고 북쪽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 기체 최고 경계 태세. 비인가 기체 발견 시 즉각 격추 가능.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나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하늘의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허가 없이 날면 바로 격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비인가 기체 즉각 격추 가능. 이 말이 무전기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격추 규칙은 적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요. 만약 미사일 발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오면 하늘에 떠 있는 우리 중 누군가가 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제 사라진 은혜 선배처럼요. 그날 오후 우리는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니 보위부 요원들이 와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 편대원들을 한 명씩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비행 중 이상한 점은 없었나? 누가 규정을 어겼나? 수상한 행동을 한 동무가 있었나? 끝없는 질문이 이어졌지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보위부 요원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는 최은혜와 가까웠지? 저는 얼어붙었어요. 은혜 선배 이름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선배님이었습니다. 그 동무가 평소에 뭐라고 했나? 체제에 불만은 없었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동무였습니다. 보위부 요원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명심해라. 반역자와 가까이 지낸 놈도 반역자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은혜 선배가 반역자라니요. 그렇게 성실하고 조용했던 사람이 무슨 반역을 했겠어요. 그저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고 은혜 선배가 그 대상이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여정 동지 전용 헬기 대기 태세. 저는 배정받은 헬기를 점검하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비행이 끝나고 나면 저도 은혜 선배처럼 사라지는 건 아닐까? 부모님과 오빠를 다시 볼 수 없는 건 아닐까? 함경도 고향집, 어머니가 가꾸시던 텃밭, 아버지가 일하시던 탄광,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종석에 앉아 헬기 시동을 걸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하늘을 꿈꾸며 조종사가 됐지만 이 하늘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언제 격추당할지 모르는 하늘,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땅.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탈출을 생각했습니다. 탈출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헬기를 몰고 남쪽으로 날아간다.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북한 방공망은 철저합니다. 레이더, 대공포, 미사일, 전투기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지요. 허가 없이 헬기가 남쪽으로 향하는 순간 격추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살아서 넘어갈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 선배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음 작전 후에 숙청당하거나 어차피 죽을 거라면 차라리 자유를 향해 날아가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제 선택으로 죽는 거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며 저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언제 날아야 성공 확률이 높을까? 평소 일상 비행 중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헬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감시도 심했지요. 혼자만 다른 방향으로 날면 즉시 발각됩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큰 작전이 있을 때가 기회라는 걸요. 미사일 발사 같은 중대 상황에서는 모든 게 혼란스러워집니다. 레이더도 미사일을 추적하느라 바쁘고 전투기들도 미사일 호위에 집중하지요. 그 짧은 혼란의 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과 오빠였습니다. 제가 탈출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탈북하면 3대가 처벌받습니다. 부모님은 수용소로 끌려가실 거고 오빠도 군대에서 쫓겨나 똑같은 운명을 맞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부모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탄광에서 평생 고생하신 아버지, 텃밭 가꾸시며 우리를 키우신 어머니. 우리 딸이 조종사가 되다니 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시던 그 모습들이 눈에 선했어요. 오빠가 군대에서 보낸 편지도 생각났습니다. 여정아,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떳떳하다. 자랑스럽다. 저는 그분들을 배신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죽으면 결국 그분들도 연루되어 처벌받는다는 걸요. 북한에서는 숙청당한 사람의 가족도 함께 제거됩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적어도 저라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언젠가 통일이 되거나 북한이 변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어느 날 밤 저는 작은 종이에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빠 용서하세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편지를 침대 밑에 숨겨놓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실패해서 죽으면 누군가 발견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또다시 미사일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실전 발사 준비. 무전기에서 흘러나온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게 제 기회라는 걸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 그날 밤 저는 헬기 경납고로 몰래 나갔습니다. 제가 탈 헬기를 점검하면서 연료량을 확인했어요.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쪽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었지요. 저는 조종석에 앉아 조종관을 만졌습니다. 내일이면 이 조종관으로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니 손이 떨렸어요. 경납고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어요. 어렸을 때 함경도 마을에서 올려다보던 그 하늘과 똑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훨훨 날고 싶다고 꿈꾸던 그때가 생각났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날 겁니다. 자유를 향해서요. 다음 날 아침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헬기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고 이륙 준비를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손은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빠가 있는 그곳을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서 꼭 다시 만나요. 11시가 되자 미사일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헬기를 몰고 상공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발사 30초 전, 무전기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곧 제 인생이 바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였지요. 발사. 그 순간 거대한 화염과 함께 미사일이 치솟았습니다. 엄청난 굉음이 하늘을 갈랐어요. 땅이 흔들리고 헬기가 요동쳤습니다. 미사일은 불기둥을 뿜으며 북쪽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모든 레이더가 그 미사일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손은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저는 헬기의 기술을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요.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라 모두가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기회는 길어야 10분입니다. 그 안에 나만 공역을 넘지 못하면 저는 죽는 겁니다.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려면 최대한 낮게 날아야 했어요. 산맥을 끼고 계곡 사이로 헬기를 몰았습니다. 나무들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나무에 부딪혀 추락할 거리였지요. 손에서 땀이 흘렀지만 조종관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무기, 사무기. 응답하라. 제 호출 부호였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껐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북한 공군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저는 북한에게 적이 되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뒤쪽에서 전투기 굉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트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온 겁니다. 저는 헬기를 더 낮췄어요. 나무 꼭대기 바로 위를 스쳐 날았습니다. 전투기는 빠르지만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는 헬기만큼 기동성이 좋지 않아요. 그게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무전기를 껐지만 주파수를 바꿔 북한군 통신을 엿들을 수 있었어요. 비인가 기체 발견. 격추 대기. 사무기 조종사 반역 확인. 즉각 격추.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격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북한 전역의 대공포와 미사일이 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대공포였습니다. 포탄이 제 헬기 옆을 스쳐 지나갔지요.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저는 헬기를 왼쪽으로 급선회시켰습니다. 또 한 발의 포탄이 날아왔고 저는 반대로 돌았어요. 지그재그로 날면서 포격을 피했습니다. 4분이 지났습니다. 앞에 큰 산이 보였어요. 너무 높아서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산 옆구리를 타고 돌아가기로 했어요. 바위와 나무가 헬기 창문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날 거리였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남쪽으로 날았어요. GPS는 작동하지 않았지만 태양의 위치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남쪽, 계속 남쪽으로요. 뒤에서는 여전히 전투기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전에서는 미사일 발사 준비라는 말이 들려왔지요. 6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헬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미사일 로곤, 그러니까 적의 미사일이 저를 조준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즉시 고도를 더 낮췄어요. 거의 땅바닥에 붙다시피 날았습니다. 미사일은 이런 초저 고도에서는 명중률이 떨어져요. 하지만 언제 맞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7분이 지났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봤어요. 반 정도 남았습니다. 충분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저는 이를 악물고 조종간을 잡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팔이 저려왔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8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앞에 뭔가 보였어요. 철책선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 DMZ였어요. 저는 그 철책을 향해 헬기를 몰았습니다. 뒤에서 마지막 대공포 사격이 있었어요. 하지만 빗나갔습니다. 저는 철책 위를 넘었어요. 그 순간 뒤쪽의 전투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어요. 여기는 남한 공역이었으니까요. 저는 헬기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았어요. 제가 살아서 남한 땅에 온 겁니다. 8분, 제 인생의 가장 긴 8분이었습니다. 그 8분이 제 운명을 바꿨어요. DMZ를 넘은 순간 저는 정신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남한 땅에 들어왔지만 여기서도 저는 미확인 비행체였습니다. 한국군이 저를 북한 공격기로 오인할 수도 WOS어요. 격추당할 위험은 여전했습니다. 무전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외쳤어요. 여기는 북한에서 온 헬기입니다. 탈북입니다. 격추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국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대화였어요. 격추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네.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한국군은 저에게 F-15 전투기 2대를 보냈습니다. 제 헬기 양옆으로 전투기들이 붙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무전으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전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적이 아니라 보호자였던 거예요. 전투기들의 안내를 받으며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빽빽이 들어선 집들. 불빛이 너무 많아서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캄캄한데 여기는 대낮처럼 밝았어요. 성남 서울공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무전기에서 지시가 들려왔어요. 저는 전투기들을 따라 날았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보니 거의 바닥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추락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았습니다. 살았으니까요.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에는 이미 군용차들과 소방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했어요. 헬기가 땅에 닿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착륙했습니다. 헬기의 바퀴가 땅에 닿자 시동을 껐어요.
로터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들으며 저는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정말로 끝난 거예요. 저는 살아서 자유의 땅에 온 겁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적대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놀라움과 안도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한 장교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습니까?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헬기에서 내려 땅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장교가 저를 부축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군인들이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따뜻한 물과 담요를 건네줬어요. 저는 담요를 두르고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어요. 난방이 켜져 있었지요. 북한에서는 겨울에도 난방을 제대로 못하는데 여기는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제가 타고 온 헬기가 보였어요. 북한 공군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저 헬기로 저는 북한을 탈출했어요. 김여정 전용 헬기를 모는 조종사에서 이제는 탈북자가 된 겁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한 요원이 물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을, 나이를, 출신 지역을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북한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오늘 미사일 발사 직후에 탈출했습니다. 요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사일 발사요? 네, 오늘 오전 11시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서 저는 남쪽으로 날았어요. 요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제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그들도 알았던 거예요. 차는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 네온사인들,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 외에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여기에 온 거야. 자유의 나라에. 그날 밤 저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질문에 답했어요. 하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자유를 위한 과정이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한 요원이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푹 쉬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정말로 끝난 거였어요. 성남공항에서의 조사가 끝나고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남한 생활을 배우는 교육시설이에요.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깨끗한 건물, 따뜻한 방,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수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중국을 거쳐 온 분들, 배를 타고 온 분들, 저처럼 직접 넘어온 분들까지 다양했어요. 하지만 저처럼 헬기를 타고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어요. 미사일 발사 당일에 헬기로 왔다고요? 믿기 힘들어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신기했습니다. 매일 수업을 들었어요. 한국 사회, 경제, 문화, 법률까지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지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본주의 경제 수업이었어요. 돈을 벌어서 원하는 걸 산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컴퓨터 수업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컴퓨터는 봤지만 인터넷은 처음이었어요. 선생님이 검색창에 북한이라고 쳤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북한 소식, 사진, 동영상까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북에 두고 온 부모님과 오빠 생각이 났거든요. 다른 탈북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야 해. 그래야 나중에 가족들도 데려올 수 있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말투였습니다. 북한 사투리가 너무 강했거든요. 동무합니다 같은 말들을 고쳐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천천히 하세요. 다들 그래요. 그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석 달의 교육이 끝나갈 무렵 진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종사는 이제 할 수 없었어요. 북한 공군 경력은 남한에서 인정받지 못했으니까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자유롭게요. 제 대답에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그것도 좋은 꿈이에요. 하나원을 나오는 날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벌지 못할 돈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으로 당분간 생활하세요. 그리고 직업 훈련을 받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배워서 사무직에 취직하고 싶었어요. 하나원을 나와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 아파트로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깨끗한 방, 온수가 나오는 화장실, 냉장고, 세탁기까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빈 냉장고를 열어보고 또 닫았어요. 내일은 이걸 채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차들이 달리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북한이었다면 통금 시간이지만 여기는 자유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8분간의 탈출, 성남공항 착륙, 그리고 하나원. 꿈만 같았어요. 가끔은 이게 현실인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오빠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제 소식을 들으셨을까요? 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잘 살아야 했어요. 그래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제가 모셔올 방법을 찾거나. 잠들기 전 작게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는 자유로운 곳이에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희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있고 자유로우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무직입니다.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고 전화를 받고 회의에 참석합니다. 북한에서 헬기를 몰던 조종사였던 제가 이제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자유니까요. 처음 취직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면접에서 제 이력을 말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헬기 조종사였습니다. 면접관들이 놀라워했지요. 그런데 왜 사무직을 지원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요. 그냥 자유롭게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합격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저를 잘 대해줍니다. 처음에는 북한 출신이라고 하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지요. 이제는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 가끔 차도 마십니다. 여정 씨, 오늘 회식 갈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신기해요. 제가 정말 이곳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월급을 받는 날이 제일 좋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게 아직도 낯설어요. 북한에서는 이래도 배급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여기서는 정확히 월급이 나옵니다. 그 돈으로 장을 보고 월세를 내고 저축도 해요.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주말이면 시장에 갑니다. 재래시장이 좋아요. 북한의 장마당이 생각나거든요. 물론 여기는 훨씬 풍요롭습니다. 온갖 채소, 과일, 고기들이 넘쳐나요. 아주머니들이 호객하는 모습도 정겹습니다. 이거 싸게 줄게, 한번 먹어봐. 그런 말을 들으면 웃음이 나와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구나 싶어요. 한국 음식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달거나 매워서 힘들었어요. 북한 음식과는 맛이 달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떡볶이도 먹고 치킨도 시켜 먹습니다. 가끔은 북한 음식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강냉이, 국수, 감자떡 같은 것들이요. 그럴 땐 직접 만들어 먹으려 하지만 어머니 손맛이 나지는 않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북한 뉴스가 나옵니다. 미사일을 또 쐈다는 뉴스,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부모님과 오빠가 저기 계시니까요. 잘 지내고 계실까요? 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탈북자 모임에도 나갑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가 돼요. 다들 북에 가족을 두고 왔습니다.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물으면 다들 고개를 숙여요. 대답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희망은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거나 북한이 변하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통일에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통일하면 세금만 더 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슬퍼집니다. 저에게 통일은 가족을 만나는 길이거든요. 북한에는 아직도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유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에요. 제가 탈북할 때 탔던 그 헬기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마 군사박물관이나 어딘가에 있겠지요. 그 헬기로 저는 8분 만에 인생을 바꿨습니다. 죽음의 하늘에서 자유의 하늘로 날아왔어요. 그 8분이 제게 준 것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꿈이었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꿈이었습니다.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어렸을 때 함경도 마을에서 보던 그 하늘과 똑같은 하늘이에요. 나도 저렇게 훨훨 날고 싶다고 꿈꾸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이제 저는 날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살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북한에 계신 부모님, 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는 자유로운 곳입니다. 밤에도 불이 켜져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도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아직도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 모두 한 하늘 아래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이 오기를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도 출근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하늘이 있습니다. 자유를 향해 날았던 그 8분의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저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지탱해 줍니다. 자유는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그 증거예요.